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의 온정. 스카.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날이 왔습니다. 시작부터 예고하는 거예요? 노세! 그날이 와서 좀 뭔가 긴장이 되는데 진짜. 네, 일단 여러분 근황 토크 먼저 해볼까요? 뭐하고 지내셨나요? 지수부터? 저는 요새 최근에 좀 서울을 좀 역동적여지고 싶어서 서울을 액티브 지수. 좀 막 걸어 다녔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근데 그냥 날도 따뜻해지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약간 미세먼지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돌았는데 그날 막 밤에 집에 오니까 막 콧물 파티에 재채기 파티에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진짜 요새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요즘 맨날 미세먼지가 최악이라서 오늘도 저희 녹음하는 오늘도 진짜 매우 나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봄이 오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요. 카 씨는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근황이랄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넷플릭스 보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넷플릭스로 뭐 최근에 뭐 보셨나요? 제 최근에 넷플릭스도 보고 왓챠 플레이에서도 요새 또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크리미널 마인드에 꽂혀 있잖아요. 요새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영화 사바를 봤어요. 가족끼리 가서. 그래서 제가 검은 사제들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검은 사제들보다는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를 되게. 그래서 그냥 꽤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어떤 형사가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 크리미널 마인드에 나오는 FBI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멀레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희생자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쟤네를 배열했으면 더 빨리 알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웃겼어요 스스로. 거의 준 FBI. 만약에 막 추리물, 형사물 이런 거 보면 저희도 막 빙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번 주 근황 때 아마 그 눈 왔다는 얘기를 지수 씨가 하셔서 필름 사진 엄청 찍었다고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결과를 받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들이. 좋겠다. 사진 잘 찍어서. 저 지금 카톡 프로필 배경도 그 눈 내리는 시장 찍은 건데 근데 이거 웃긴 게 저희 동아리에 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머리 스타일이 좀 특이하시고 그 재즈 동아리 또 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겐톡이 와가지고 뭐라고 왔죠 또? 형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저거 쌀아기 눈이에요? 뻥튀기예요? 라고 와. 물어봐가지고 이거 너무 눈이야. 크게 웃은 것 같아. 눈이 진짜 잘 잡혔나 봐요. 진짜 얘가 더 웃겨. 너무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저도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또 눈이 와서 신나서 친구한테 카톡으로 제 옷에 앉은 눈이 결정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보냈더니 친구가 눈이야 비듬이야. 오, 눈이 많은 오해를 받네. 그리고 뭐 저는 오늘 이제 이 녹음을 하니까 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원작 단편도 읽고 조제가 좋아했다는 프랑스어 사강의 책도 읽고 코멘터리 버전도 보고 이러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완전 조제 자랄이야. 진짜. 이러고 지냈습니다. 완전 덕후. 네, 저희 그러면 맞다. 에스크 얘기 먼저 할까요? 저희 일단 홍보 먼저 하고 홍보 먼저. 할까요? 네, 좋아요. 언제나처럼 저희 뒷방상영관에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아토믹 씨가 뒷방상영관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을 업로드해 주시는데요. 인스타그램에 뒷방상영관이라고 쳐주시면 아토믹 씨가 꾸며놓은 공간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연과 질문도 받고 있는데
뭐 익명으로 보내시고 싶으시면 팟빵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을 통해서 에스크로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팟빵 댓글이나 인스타 DM 또는 댓글, 그리고 또 메일 주소는 100_2_더_cinema@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엄청 힘을 받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에스크를 받고 엄청 힘을 얻었죠. 네, 또 이번에 아토믹 씨가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희 카톡방에 너무 감동을 또 받아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저스틴 허이츠가 작업한 퍼스트맨 스코어를 듣다 보니 라라랜드나 퍼스트맨 에피소드를 뒷방사연관에서 꼭 한번 얘기해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을 것 같다고 남겨주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예 이 감독을 분류해서 저는 이제 막 위플래시부터 라랜드, 퍼스트맨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톡방에 공유를 해서 모두 행복해하고 그래요. 우리끼리 소소하게 와 행복해. 관심에 굶주려 있어. 맞아.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뒷방상영관 42번째 영화는 이누도 이슨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이거 영화 진짜 저랑 원정이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이 영화 네, 선정이가 뭔가요? 좋아서 진짜 너무 좋아해. 천천히 근데 말해보세요.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를 이제 연시 친구들도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이 뒷방사령관을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는 해야겠다.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 거의 1년 아직 안 됐지만 1년이란 시간이 되도록 뭔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 뭔가 잘 못 말하면은 후회할 것 같고 맞아. 내가 준비가 됐나? 막 마치 라임이 콜바넴을 못하는 망설이는 것처럼. 그치. 그치.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내가 꼭 이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또 이번 3월에 저희가 약간 작정을 했잖아요. 다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로 채워놨는데 거기에 이 영화도 딱 하면 좋겠다. 나머지 두 분도 원래 이 영화를 좋아하셨나요? 저는 원래 수카 엄청 씨도. 지수 씨도 좋아했나요, 이 영화? 네네. 아, 그랬구나. 저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하게 됐죠. 맞아. 약간 광팬들이 모여서 지금 영화를 처음 보고 온 사람은 없어. 다 여러 번 보고 온 사람들이야. 아유, 저는 진짜 막 사담을 하자면 이 영화로 그 관련 에피소드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 연시 면접 볼 때도 라임이 저에게 이 영화 관련해서 진짜? 스카 씨가 좋아하는 그 신영철 평론가님의 이 영화랑 러스트 앤 본 비교해서 네. 나의 없음을 당신에게 줄게요. 그거를 제 면접 때 라임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거 혹시 읽어보셨냐고. 그렇구나. 그것도 있고 딱 또 연시에서 또 다른 분이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에코백에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그려진 거 저한테 선물해 주신 분도 뭐야? 있었고 나도 줘. 재개봉 때도 여튼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여튼 이 영화 그러면 감독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누도 이신 감독님. 저도 막 그렇게 엄청 많이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 영화를 워낙 한국에도 팬이 많으시다 보니까 시네21에서도 되게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는데 좋은 부분이 몇몇 군데 있었어요. 먼저 감독님께서 그 일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일본 영화는 일본 관객과 너무 멀어졌다. 그래서 감독님이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살인의 추억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 이유가 그 안에서 다루는 정치 이야기가 외국인이 봐도 직접 전해질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미국 영화는 재미가 없고 그들도 자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단지 세계에 팔기 위한 영화제를 위한 영화밖에 만들지 않아서 좋은 영화는 자기가 사는 나라에 대한 충실한 리포트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또 뭔가 이누도 이신의 감독님도 그런 면이 영화에 좀 묻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다음에 드렸는데 그러면 현재 감독님이 담고자 하는 일본의 모습은 영화에 어떻게 드러나 있냐 했더니 이제 이누도 이신 감독님께서는 일본이 현재 되게 60대 노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되게 완고하고 고집 있는
그래서 뭔가 약간 옛날 것을 너무 고수하는데 그게 또 되게 옳지만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제 호랑이에서도 약간 보이지만 많이 드러난 게 메종드 히미코라고 그때 오다기리조랑 나왔던 그 영화에서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최근 인터뷰인가요? 아니요. 조제 호랑이 개봉했을 때. 2003년? 2003년도는 아닌데 2000년도 초반 하여튼. 2000 초반. 네, 바로 그때였을 때.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트네오에 관련해서 대답하신 부분이 있는데 트네오는 조제를 집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남자였다. 트네오는 조제에게 동정도 집착도 없었다. 그가 조제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만났던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조제를 하나의 여자로 대했기 때문이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트네오의 성장을 그린 영화인데 그의 성장은 무력함의 실감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말. 그의 성장은 무력함의 실감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면 영화 속에서 내내 트네오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되게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조제 안에서만은 무력함을 느끼니까 그걸 통해 오히려 트네오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독님도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영화를 만드셨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배우님들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조제 역할을 맡으신 이에와키 치즈르 배우님은 1981년생이세요. 그리고 뭐 한국 배우 중에는 이민기 씨와 영화를 찍은 적이 있다고. 뭐지? 무슨 영화지?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 찾아봐야지. 아무튼 그리고 뭐 이 영화 말고도 뭐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그곳에서만 빛난다라는 영화가 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대요. 저도 사실 이 두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 왓챠에서 계속 그곳에서만 빛난다가 나뭐 보라고 뜨는데 예상 평점은 1점이야. 그럼 왜 추천하는 거야? 근데 그걸로 되게 여우주연상도 많이 받고. 왜냐면 제가 거기 나오는 영화의 남주 여주를 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후로 되게 연기가 거기서 엄청 빛을 발했다고 평도 많이 받는 그런 영화였다고 하고 그다음 츠마부키 사토시 배우님. 온정이 완전 좋아하는. 이 배우님 사실 이 배우님은 1980년생이시고요. 일단 데뷔한 과정도 약간 특이해요. 이게 97년에 일본 게임 센터에 세계 최초 스타 발굴 어트랙션 그런 게 있었대요. 스타 오디션? 해가지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막 게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뭐 잡지에서 투표하고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1위를 해가지고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뭔가 잘 어울려요. 그렇죠. 막 장난스럽고 장난꾸러기 같잖아요. 졸업사진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되게 순정만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막 웃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 그래서 츠마부키 사토시 배우님의 대표작으로는 뭐 한국 분들에게는 이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되게 유명하고 이거 외에도 뭐 워터보이즈 거기 진짜 귀여운데. 그쵸. 워터보이즈에서 워터보이즈라던가 아니면은 69 악인 눈물이 주룩주룩 분노. 분노 감독님이랑 되게 작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일 감독님. 이상일 감독님이 아마 제일교포 3세 한국 맞아요. 분 감독님이신데 그 69이랑 그다음 악인이랑 분노랑 이렇게 거의 세 작품을 같이 했어요. 이 배우님이랑. 그래서 되게 돈독한 관계인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그 배우님 중에 하정우 배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인터뷰 하셨더라고. 그게 제목이 보트였나? 맞아요. 그렇던 것 같은. 근데 되게 저도 예상 별점이 너무 낮아서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면은 되게 츠마부키 사토시 배우님의 한국어 연기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싶긴 한데. 둘이 되게 후줄근하게 나와서 이런 영화고 또 그 악인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배우님이 주로 막 화나고 막 해맑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셨는데 여기서는 되게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연기를 해서 되게 호평을 받았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행록도 개봉했었잖아요. 보셨나요?
우행록 안 봤어요. 저도 어리석은 자의 기록인가? 뭐 우행록. 그때가 올해였나 작년 초연 올해였나? 뭔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 최근 겨울. 그때 되게 오랜만에 한국을 오신 거예요. 맞아. 몇 년만 한 7년, 9년 막 이런 만에 오셔가지고 네, 한국 왜 안 오셨냐고 막 기자님들이 막 여쭤보시고 한국에 막, 팬이 많아.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막 이런 맞아. 말 하고. 아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되는 걸로. 들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감독님이 김정관 감독님이에요. 그 더 아. 테이블. 최악의 하루.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조제 호랑이에서 약간 저는 영상도 너무 좋아하는데 김정관 감독님이 되게 잘 찍어주실 것 같고 배우들도 너무 기대되고 누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식으로 각색할지 너무 기대돼.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한예리 배우님 진짜 완전 어울려. 라디오 DJ 하시는데 거기에 그 츠마부키 사토시 배우님이 내한했을 때 갔었구나. 같이 방송했을 때 막 질문을 했대요. 막 뭐 한국 배우 중에 뭐 추천해 주실 분 있냐 이랬더니 뭐 나이대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공유 배우님 하면 좋을 것 같다. 뭔가 웃는 게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아. 저도 너무 기대 중이에요. 김종관 감독님 제발 제발 잘 찍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뒤로 미루는 거야? 또 일단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맞아요. 이제 아마 이 영화에 대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다 보셨을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줄거리? 네.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영화에는 츠네오와 조제가 나오는데요. 남자 주인공인 츠네오는 23살 대학 4년 취준생으로 마작게임방에서 심야 시프트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입니다. 이미 잠자리를 함께한 여자친구가 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여자친구와 잘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 새벽에 퇴근을 하다가 만난 꼬부랑 할머니가 미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여자애가 츠네오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녀가 바로 조제인데요. 조제는 뇌성마비 비슷한 것을 앓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조제는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주어준 헌책들을 외울 때까지 읽으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츠네오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조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프랑스와드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으로 그 책의 주인공인 조제에서 자기의 이름을 따왔어요. 그래서 실제 조제의 이름은 조제가 아니지만 조제는 츠네오한테 자기를 쿠미코지만 자기를 조제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런 조제의 모습에 츠네오는 자신이 알던 여자들과는 다른 그런 조제의 모습에 많은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조제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데 밥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계란말이 완전 맛있고. 조제가 요리를 잘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츠네오는 조제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서로 많은 추억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제의 삶에 깊숙이 츠네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제 역시 츠네오와 완전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딱 마침 그 사회복지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카나에가 조제의 우에노주리 배우님. 맞아요. 우에노주리 젊었을 때. 그래서 조제의 집에 찾아와서 조제의 집을 더 이제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기 위한 공사를 이제 츠네오가 솔선수범해서 시청에 부탁을 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죠. 그 조제가 그때 그 카나에와 함께 있는 츠네오의 모습을 보고서 약간 벽을 느끼고 약간 츠네오는 저 카나에와 뭔가 또 여자친구였구나라고 이런 깨달음을. 근데 사실 여자친구라고 확실하게 관계를 정하는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뭔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죠. 약간 썸 타는 그런 여자? 와중. 뭔가 여기서 약간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어서 비방용 단어를 쓸 수 없어서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비방용이었나요? 여튼 그런 애매한 관계였긴 했지만 여튼 벽을 느껴서. 그래 썸 타는 여자라고 하면 좋겠다. 썸 타는 카나에와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츠네오는 조제의 집에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조제가 츠네오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엄청 화를 내게 됩니다. 할머니도 같이. 더 이상 조제의 인생을 흔들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오랜 후에 다시 츠네오는 취준을 하고 있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각자 잊은 채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연히 조제와 함께 떠들면서 보고 웃었던 헌책방 그 헌책의 수많은 교과서 헌책들의 주인인 그 카나이 하루키를
자기의 대학 후배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자기가 조제를 잊지 못했구나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조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제의 집을 나중에 늦게나마 찾아가는데 그때 조제가 울면서 가란다고 진짜 가는 남자는 나쁜 남자라고 해서 둘이 다시 서로의 곁에 있기로 하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됐죠. 연인이 되고 나서 둘이 같이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사는데 둘이 앞에 마냥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츠네오가 조제와 오래 사귀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자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막상 그렇게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로 했지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제와 그것을 빌미로 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여행에서 끝내 부모님의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조제와 함께 호랑이를 보고 물고기가 있는 러브 호텔에서 잠을 잔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둘은 담담하게 헤어지는데요.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헤어지면서 츠네오가 카나의 곁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로 조제는 츠네오 없이 담담하게 자기의 집에서 혼자 생선을 굽고 쿵 하고 떨어지면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너무 횡설수설을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화가 쫙 그려졌어요. 네, 이 영화가 진짜 여기서 극 중에서 츠네오랑 조제의 나이대가 한 20살 초중반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도 이 두 분 다 23살일 때 이 영화를 찍었대요. 2003년 2월 6일에 촬영을 시작해서 11개월 후 시사회를 했다는데 이때 츠마부키 사토시 배우님이랑 이에와키 치즈루 배우님 둘 다 23살이었고 실제로 우에노주리 배우님은 17살이었다고. 그래서 진짜 그 나이대에 맞는 연기를 더 잘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거리였고.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장면 다시 보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는 저희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 코너에서는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수카 씨가 네, 저는 영화를 이제 엄청 예전에 봤고 그때 봤을 때 딱 끝나자마자 너무 오열을 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츠네오가 울기 전부터 울었어요. 그리고 츠네오가 울기 시작하면서 더 울어가지고 진짜. 너무 슬프게 영화를 봐가지고 약간 다시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되게 좋아하는 영화다라고 말만 하고 막 다시 보지도 못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는데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오프닝이 뭐였냐면 츠네오가 그 마지막에 조제와 함께 부모님을 보러 간다는 빌미로 떠났던 여행을 갔을 때 마치 그때 찍은 사진인 것처럼 필름들이 나온단 말이야. 필름 컷들이. 그래서 그때 둘이 함께 본 것들, 본 바다, 뭐 봤던 휴게소, 자판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휴가 나는 수족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영화 후반부를 가보면 실제로 그 장면들을 츠네오나 조제 중 둘 중 어느 누구도 사진을 찍지는 않아요. 사진을 찍지는 않는데 그걸 마치 츠네오는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그 토막된 필름처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필름 사진처럼 보여주신 감독님의 연출이도는 모르지만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미 오래된 기억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뭔가 제가 항상 하는 게 예전 녹음인 그 아토믹 씨와 함께했던 서브마린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어떤 영화 크루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찍고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막 사진이나 영화로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 딱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프닝 장면이. 저도 이번에 영화 두 번째 보는 건데 처음 볼 때는 사실 그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영화 다 보고 나서도 사실 생각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런 장면이 있었나 싶게 맨 처음에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막 맞아요. 그 장면이 나오면서 같이 친해오가 말을 하잖아요. 이땐 이랬었지 저랬었지 하면서.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구나 나중에. 맞아요. 그게 너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맞아. 좋아서. 근데 그 나레이션에서도 기억을 더듬는다는 음. 느낌이 잘 드는 게 그 조제가 책 읽는 그런 사진 보면서 조제는 뭐 프랑스와 사강에 뭐 한 달 1년 책을 읽고 있다. 뭐 지금도 읽고 있겠지.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화 시작하잖아요. 맞아. 그쵸. 빠빠바빠바 외웠어? 거의 뭐. 근데 온정은 이 영화 몇 번 봤어요? 저도 사실 많이 보진 않았어. 한 4번? 뭐야? 엄청 많이 봤는데? 아, 근데 하긴 저 치고 많이 본 게 저는 영화 한 번 보고 거의 안 보거든요. 나도.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좋아해서 코멘터리 버전 합치면 4번. 나도. 나도 약간 두세 번 본 영화는 손에 꼽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영화들 다 이미 여기 방송에 말했어, 뭔지. 여러분이 조그만 예전 녹음을 찾아 들으신다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 필름 카메라처럼 찍은 그 첫 장면이 뭔가 사진을 보면 엄청 잘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되게 맞아. 초점도 흐리고 맞아, 뭘 맞아. 찍은지 모르겠는 사진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진짜 친해요의 기억 같아서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지수 씨가 인상 깊었던 장면. 저는 그 조제와 친해요가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친해요가 조제를 데리고 둘이 이제 첫 외출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막 둘이 약간 신나가지고 막 저기 뭐도 있네 하면서 조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보는데 막 친해요가 신나서 막 달리다가 어떤 동상 같은 데서 둘이 같이 넘어져요. 그래서 막 둘이 유모차를 떠나서 조제는 막 나뒹굴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걱정하는 친해요 옆에서 조제가 이렇게 약간 갑자기 한가로이 누워서 그때 막 저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도 집에 가져가고 싶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막 싱그럽고 나른하고 막 내가 누워서 하늘을 가만히 본 적이 언제였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 장면이 너무 나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연두빛이고. 아니, 저 너무 놀란 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딱 지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거 되게 지수가 좋아할 만한 건데? 그래서 생각했는데 오늘 딱 그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지수를 좀 알게 됐구나. 이 생각을 했어. 너무 정확한데? 그 장면이 저는 코멘터리 버전에서도 들었는데 그 유모차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서 잘 안 나갔는데 그 치마부키 배우님이 그거 그래서 빨리 몰려고 다리 알배겼다면서 귀여워. 그럴만하다 근데. 그러면서 막 열심히 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그 장면을 찍으면서 많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되게 밝은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막 배경음악도 유모차라는 그 OST 따로 있을 정도로 바바바바바바바 막 이런 음악 나오면서 되게 밝은 장면인데 여기서 되게 많이 울었다고 스태프들이. 나는 원래 그 장면 되게 봄날에 막 뭔가 처음 외출하면서 밝게만 생각했는데 온정이 그 말 해주니까 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 장면 보면 약간 울 것 같아. 약간 울컥할 것 같아. 왜냐면 되게 조제가 밖에 나가는 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순간조차도 할머니 몰래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친해오가 막 뭐 어때? 나가자 이래가지고 맨날 새벽에만 나가다가. 맞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인상 깊었던 거 처음 외출하고 조제와 친해요의 첫 여행 장면 중에서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거는 그 바닷가 장면이었어요. 진짜 좋지. 네. 연애하고 싶어지는. 근데 그게 좋았던 게 저는 이게 그냥 시각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기도 했는데 그게 그 바닷가 장면이 그 직전에 친해요가 고향집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동생이랑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동생이 뭐 확신이 없어진 거야라고 말하는데 지쳤어? 친해요 표정이 그냥 이러고 그냥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있는 조제에게 다가가서 조제를 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제가 직감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약간 이별을 직감하고
우리 이제 집에 가지 말고 바다로 가자 하고 음. 바다로 간 건데 이게 약간 저는 이별을 직감한 이후에 커플을 상상해 보면 되게 우울하고 서로에게 약간 화도 날 거 아니에요. 나를 떠난다니라는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 바닷가 장면은 그러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서로가 쌓아온 시간들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전 처음 봤을 때 그 츠네오가 조제 화장실에 있는 거 껴안았을 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거의. 아, 진짜요? 완전 그때 너무 그 말 한마디가 지쳤어? 그 동생이 그 말 한마디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친 게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온정도 약간 비슷한 게 츠네오의 시선에 대해서 연기할 때. 그것도 그렇고 거기서 여행을 가면서 계속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앞에서 견인차가 끌어주고 츠마부키 배우는 운전한 적이 없대요. 아, 대박. 그리고 아마 그 차 배경이 아마 합성이랬나? 아, 진짜 대박이다. 라고 들은 것 같아. 그럼 몰랐는데. 운전을 한 게 아니라 그게 막 견인차로 끌어준 거여서 그 장면 나올 때마다 코멘터리에서 저거 내가 운전한 거 아닌데? 하고 막 츠마부키 배우님이 계속 하시는 거랑 그 바다 장면에서는 그때 계속 업고 다니잖아요. 츠네오가 조제를. 근데 그때 막 둘이 대화하는 거 들으니까 조제 옷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 말이랑 거기서는 별 대사는 없으니까 다 애드립이었대요. 막 조개껍질 줍고 막 웃고 막 바다 물 피해 도망 다니고 이런 거랑 그때 사진이 한 장 찍히잖아요. 츠네오가 조제 업고 있는 그 포스터에도 나오는 맞아. 그 사진 있는데 그거 찍어주는 인물이 거기 극 중에서는 서퍼 2명인데 그게 그러니까 조명 감독이랑 조 감독이 대신 그 역할을 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들어서 재밌었고 저는 그 장면 관련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수족관에 갔던 장면인데 둘이 여행을 가서 조제가 수족관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다 가기 전에 그쵸? 수족관을 갔는데 하필 그날이 닫은 날인 거예요. 수족관이 첫 여행인데 그리고 조제가 그렇게나 기대했었는데 수족관을 맞아. 착하다. 딱 닫은 거예요. 그래서 조제가 되게 화를 내요. 막 맞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막 너네 안에 있지 막 열어 이러는데 그때 츠네오의 표정이 맞아. 진짜 질렸다는. 지쳐 있어요. 조제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지쳤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서 이때부터 저는 이 둘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아까 수카 씨가 말했듯이 그 동생이 맞아. 그 이후에 딱 전화해서 지쳤어라고 할 때 조제를 안아주는 그 마음이 뭔지 이해가 돼가지고 너무 서글퍼 보였어요. 되게 그냥 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되게 복합적이고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둘이 앉는데 그리고 그 상황이 조제가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일도 이렇게 츠네오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는 그 장소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츠네오가 느꼈을 감정을 생각하니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 둘의 관계에 약간 변화가 느껴지는 게 츠네오가 조제한테 난 언제까지 널 이렇게 업어줄 수 없다고 휠체어를 타는 게 어떠냐. 맞아. 맞아. 그건 내가 너무 그 말을 하는데 조제는 싫어라고 했나요? 막 그렇게 더 막 꽉 껴안았던 것 같은데. 너가 나 계속 업어주면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 그런 게 그러니까 츠네오가 계속 옆에 있었다면 조제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조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단 말이야. 헤어지고 나서 타는데 그때 조제도 알았을 거예요.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게 훨씬 이전에 완전 알았. 이제 나한테 조금 지쳤구나라고 아는
그걸 알아챘지만 그럼에도 더 네가 앞으로도 나 안아주면 되잖아 하고 알면서도 투정을 부리는 조제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 수족관이 닫았다는 이런 슬픈 장면이 기억이 남았고 또 하나는 조제랑 그래서 츠네오랑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둘이 연인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우에노주리 배우님이 연기하신 카나에 있잖아요. 카나에랑 조제랑 만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때 조제 집 근처에 사는 꼬마아이 둘이 있는데 그중에 둘 중에 약간 더 큰 꼬마아이가 조제의 유모차를 밀어주면서 맞아. 약속 장소로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너무 귀여운 게 딱 가서 뒤돌아. 그래서 딱 대면하니까 이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걸 직감해서 자기는 유모차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맞아. 있고 너무 귀여워. 이제 조제랑 카나에랑 얘기를 시작하는데 카나 입장에서는 츠네오가 자기랑 잘 돼가다가 이렇게 조제한테 간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조제한테 첫 대사가 뭐였더라?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네가 부럽다고 그랬더니 조제가 그럼 너도 나 네 무기가 부럽다고.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무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가 다리가 불편해서 츠네오가 내가 아니라 너한테 간 거라고 했더니 조제가 그럼 너도 다리를 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카나에가 먼저 조제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조제가 한 대 맞고는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카나에가 자기 볼을 이렇게 숙여서 대주거든요. 때리라고. 그래서 조제가 한 대 때리고 다시 카나에가 때리고 조제가 다시 손을 드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제 됐다는 표정을 짓고 떠나요. 근데 저는 여기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인물의 모든 행동과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 꼬마 아이 것도 좋았고 카나에도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이렇게 뺨을 대주는 이걸 무슨 마음에 그랬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도 스스로 내가 심한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의 배려겠죠. 그죠. 그냥 발랄한 캐릭터? 캐릭터성? 배려라기보다 내가 한 대 때렸으니 너도 나한테 때려라 라는 마음. 근데 저는 처음에 카나에 보면서 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되게 많은 걸 가진 친구잖아요. 그리고 되게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싶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는데 뭔가 조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되게 수혜적이에요. 되게 다이빙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든지 이런 말로 굉장히 조제 같은 상처받았던 말이잖아. 그러니까 다이빙하고 싶다. 장애를 정말 뭔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을 장애인으로서만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카나에가 화가 나면서 약간 그게 좀 뒤집힌 것 같아요. 되게 원래 수동적이고 되게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을 전형적인 뭔가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의 모습을 되게 답습한 사람처럼 있다가 한 번 화가 나고 조지한테 뺨을 대주는 장면에서 뭔가 캐릭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약간 카나에가 얄미웠는데 거기서 되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뭔가 영화 내내 느껴지는 츠네오라던가 아니면은 조제가 보육원에 살 때 친해졌던 코지라는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카나의 행동이라던가 조제로 하여금 다리가 아픈 장애인이지만 그렇게 주눅들게 하지 않는 이런 약간의 배려심? 그런 인물들의 마음들이 영화 내내 몇 군데서 느껴져서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도 아무리 조제랑 카나에랑 츠네오를 사이에 둔 연적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의나 배려는 깔고 간다는 이런 마인드가 참 좋았어요. 근데 뭔가 약간 그런 조제를 바라보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오빠처럼 예우를 지켜준다는 말인가? 그런 게 감독이 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걸. 그래서 영화 전체에서 되게 그런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영화 전체에서 감독이 되게 조제를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으로 그리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그런 조제를 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리려고 하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뺨을 서로 한 대씩 주고받는, 사실 카나이는 2대를 때리긴 하지만 주고받는 장면에서 둘이 되게 대등한 라이벌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2대 때린 것도 때릴만 하죠. 결국 조제가 승자인데 조제가 츠네오 가져갔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장면을 계기로 카나에가 약간 모든 거에 지쳐버렸다고 말했잖아요. 나중에 츠네오 만나서 되게 모든 거에 지쳐버렸다 말하면서 그 이후로는 진짜 사회복지학과 뭐 나발이고 뭐 약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나에게 되게 이 장면은 되게 캐릭터에서 전환이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건 카나에 대한 여담인데 영화에서 카나에가 되게 분홍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많이 입고 나오는데 코멘터리에서도 계속 막 조제 역할 맡으신 치지르 배우님이 막 우에노 주리 배우는 분홍색이 참 잘 어울려. 너무 예뻐. 나올 때마다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사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러브 호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둘이 바다에 간 다음에 러브 호텔을 가는데 거기서 조제가 고른 방이 조개 껍질 모양의 침대가 있고 조명이라든지 주변에 막 영상 같은 거를 바다처럼 띄워주는 그런 방을 예약해서 둘이 잠을 자는데, 그때 둘이 관계를 하고 관계가 끝난 후에 조제가 혼잣말을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지수 씨가 혹시 그 대사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 처음부터 다 받아 적었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말해주세요. 맞아, 나도 너무 좋아. 둘이 처음에 대화처럼 눈 감아봐 이렇게 조제가 말하면 치네오가 그냥 깜깜하다고 말을 하면 거기가 내가 예전에 살던 곳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내가 깊고 깊은 바닷속에서 난 거기서 헤엄쳐서 나왔다고, 그래서 너랑 세상에서 가장 야한 섹스를 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는 빛도 소리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온다, 정적만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별로 외롭지는 않았다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천천히 시간이 흐를 뿐이지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나는 2번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야. 언젠가 네가 사라지고 나면 나는 길 잃은 조개 껍질처럼 혼자 깊은 해저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겠지. 그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잠시 이 여운을 느낄까요? 진짜. 네, 그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저는 그 조제가 외롭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제한테 외로움을 알려준 게 츠네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맞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서 외롭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츠네오를 만났으니까 2번 다시는 외로움을 모르던 조제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지는 못하는데 깊이 박혀있지도 못하고 계속 대굴대굴 굴기만 할 거라고. 그게 너무 슬픈데 또 조제는 그게 되게 그런 대로 괜찮을 거야.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조제의 그 담담함. 나는 갖추지 못한 것. 너무 슬픕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많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표현을 못하는 건 이 사람이 언제나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어떤 관계에 온전히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조제는 혼자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흐르고 그냥 그런 흐른 시간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외로워진 나도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츠네오의 성장 영화가 맞는 게, 조제는 이미 충분히 되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스스로 되게 결론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게 자기 성찰을 이미 많이 하고 그런 인물인데 나름대로의 그런 맞아. 확고한 생각이 이미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조제는.
근데 츠네오는 나중에 조제를 통해 성장하는 인물이니까 깨닫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조제는 이미 알고 있었어. 저도 뭐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조제 감정을 입해서 보는 편이라서 저 조제의 말이 정말 뭔지 알겠다. 나 후회하지 않을 거란 그 말이 참 와닿아서 점이 좋았고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비하인드를 알려주자면 일단 이 영화에는 없는데 삭제된 장면 중에 그 맨 처음 호텔 로비 장면이 있어요. 여기 와서 그래가지고 스네어가 조지한테 여긴 러브호텔이지 수족관이 아니야. 뭐 딴 데 가서 자자, 좋은 데 가서 자자 이러니까 조제가 아이 나 조개 껍질 방에서 잘래라고 떼쓰는 삭제된 장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둘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보면은 약간 조제가 눈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약간 좀 야한 플레이를 했던 건데. 내 생각에 카나이 하루키가 본 걸 한 것 같아. 약간 왜냐면 눈도 가리고 손목도 묶었었잖아, 넥타이로. 실제로 그 장면도 열심히 찍었대요. 아깝다. 근데 등급에 잘려서 커트를 했다고. 그리고 또 이 장면 하긴. 뒤에 조제 대사 뒤에 물고기 CG가 나온단 말이에요. 꼼치. 이 영화에 몇 안 되는 CG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렸다고. 그것도 갈릴만 한데 나는 좋았어. 배우들 사이에서요? 아니 관객들이 거기 CG까지 굳이라는 써야 평과. 해나 이렇게. 그래서 좋았다, 환상적이었다, 뭐 이런 평이 있었다고. 어땠어요? 난 좋았는데. 은정은요? 전 약간 난 약간 무한 실드 지금 발생된 상태라서 모든 걸 변호할 수 있어 이 영화에. 지수는? 저도 좋았어요. 왜냐면 그 장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몽환적이고. 공간이잖아요. 근데 좀 가보고 싶지 않았어? 나도 좀 가보고 싶어. 있을까요? 왜냐면 벽도 되게 동굴처럼 돼 있고. 근데 거기는 장난 아니야. 세트장이었대요. 진짜? 그런 데서 그런 데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너무 그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어 보여서 그것도 그냥 좋았어요. 근데 그 장면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블루 발렌타인이라고 안 봤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던 영화인데 거기서도 두 주인공이 엄청 싸우고서 러브호텔에 가는데 좀 물론 조개 껍데기는 아니지만 너무 비슷해요. 둘이 약간 헤어지기 직전이라는 상황도 되게 비슷하고 너무 막 그래서 자꾸 갑자기 사담을 얘기했네. 하여튼 떠오릅니다. 저는 자꾸. 근데 저희가 지금 다시 보기 하고 있는데 되게 약간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막 얘기를 해서 저희 너무 좋은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그렇긴 했지만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모든 장면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맞아. 약간 간단히 말하기가 어려워. 저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DVD 보면 그러니까 장면 챕터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제목 만남 이렇게 이거 보니까 한 16개 되던 그걸 정리해서 순서대로 얘기할까. 진짜 16개 더 해가지고. 그래도 돼. 또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해가지고. 나 근데 잠깐 지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밝아진 김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해봐요. 이게 저희 연시에서는 MT를 가면 영화 퀴즈라는 걸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영화 포스터를 한 50분의 1로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자른 거 보여주면서 영화 맞추라고 하거든요. 기억나죠, 제시도? 네. 저 처음 들어와서 그걸 했었는데 그때 1단계는 진짜 너무 조그맣게 잘라서 보여주니까 아무도 못 맞춰요, 거의.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손들고 맞췄단 말이에요. 조재호랑이. 조재였어요? 근데 그걸 문제 낸 사람이 라임 언니였어요. 그래서 라임 언니가 이거 어떻게 맞추지? 이랬는데. 그리고 전 뒤에서 저 문제 내가 맞췄어야 돼. 진짜 그랬겠다. 카가 맞췄단 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나 자랑하고 싶었어. 혼자 자랑할 만하네. 부들부들. 그럼 저도 여담 하나 말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는 이거 롯데시네마 재개봉 때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이 영화 그러니까 재개봉 포스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팜플렛. 근데 제가 그걸 분명히 집에 가져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시에서 제가 몇 번 제발 부탁인데 이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팜플렛 가지고 계신 분 있냐고 제가 너무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막 구글에도 찾아보고 영화 포스터인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진짜요? 아직도 애타게 찾고 있다는.
하나 뽑아야겠네. 있으신 분 에스크 남겨주세요. 근데 뽑아도 그 재질이 아니잖아. 그치. 맞아. 자 포스터 모으는 그 취미가 있는데 맞아. 아 근데 나도 되게 난 영화관 가서 일단 눈에 보이면 담아와서 나도 모으는 취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모으게 됐는데 막상 내가 좋아하는 포스터들은 없다. 이게 좀 그래. 좀 그냥 모아놓고만 있어. 저 심지어 그 생각도 했어요. 롯데시네마에 가서 혹시 예전에 여기서 상영했었는데 재고 있나요라고 물어보려다가 저 얻어다 주고 싶다. 용기가 안 나서 뭐야 이거 자기 다음 생일 선물로 달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얻어야 돼. 어디서 구할 건데. 몰라. 저희 여담을 해봤고 그러면 장면 얘기한 김에 마지막 장면도 얘기를 하고 음악 얘기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해볼까요? 수카 씨 마지막 장면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줄거리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츠네오와 도제가 1년 후에 이제 담담하게 서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 도제가 읽었던 책이 한 달 후 1년 후잖아요. 아까 원정도 그렇게 말해줬는데 사강의 책. 네, 정말 딱 1년 후에 담담하게 둘이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츠네오가 떠나는데 떠날 때는 정말 둘 다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와서 츠네오가 카나에와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데 카나에가 막 뭐라 말을 하는데 그 우동 말에 먹으러 갈래? 막 근데 집중하지 못하고 가만히 그냥 걷다가 갑자기 울음을 막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원정과 지수와 제가 모두 다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딱 하는 츠네오의 대사가 우리는 헤어졌는데 많은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유는 하나였다. 내가 도망쳤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헤어지고도 친구로 남는 여자친구도 있지만 조제는 아니다. 맞아. 조제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다. 우리 다 외웠어. 다 외웠어. 그 다음에 츠네오는 엉엉 울고 조제가 혼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밖으로 외출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근데 또 되게 놀라웠던 게 그 펑펑 우는 연기가 애드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정이 리허설 때 말해줬죠. 그 우는 장면 뭔가 약간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츠네오가 떠나는 건데 떠나는 사람이 울고 남겨진 사람이 울지 않는다는 게 그게 되게 참 그 묘한 아이러니가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조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생선을 굽잖아요. 생선을 굽고 나서 삼치구이 딱 자기 1인용으로 굽고 마지막에 먹으려고 그 의자에서 쿵 떨어지는데 싱크대에서 그러면서 화면에 사라지잖아요. 그러고서 딱 엔딩 노래에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 그때 츠네오가 엉엉 우는데 그때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복합적인 감정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결국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조제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곁에 계속 있어주기로.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은 츠네오는 조제한테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자기에 대한 회한과 그런 게 몰려와서 막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츠네오한테 조제도 다른 여자와는 다르지만 특별했지만 그럼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고 슬프고 후회도 될 거고 약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어땠나요? 저는 그냥 사람이 그 내레이션에도 나오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막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게 돼서 떠날 수도 있고 뭐 관계가 힘들어서 떠날 수도 있고 뭐 누가 반대해서 이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츠네오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도망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함에도 내가 나약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내가 얘를 영영 다시 못 본다는 게 그게 진짜 서글플 것 같아요. 내가 약해서 그 감정이 진짜 슬프겠다.
그리고 진짜. 이 스치마부키 사토시 배우님이 우는 연기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다른 영화에서도 뭐 분노도 그렇고 그치. 거기서 엄청 우시지. 우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이 배우가 울면 저도 눈물이 날까. 되게 진짜 진심으로 막 세상 무너지듯 우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 맑은 얼굴로 그렇게 약간 진짜 우니까 엉엉 울어요. 맞아. 약간 맞아. 그 뭔가 어떤- 말하기가 힘드네요. 진짜. 마지막 장면. 음. 근데 그렇게 약간 원정은 조제에게 많이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보면서 엄청 트네오의 감정이입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그냥 약간 어차피 트네오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트네오가 그렇게 울음이 터져버리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 게 그냥 누구든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내가 약해서 도망쳐본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많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옆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떠나버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대상이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을 정말 딱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서 저 너무 요즘도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많은데 막 친구든 뭐 애인이든 뭐 애인이 되기 전이든 뭐 특히 친구에서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맞을 것 같거나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우울함을 지닌 친구라거나 아니면 너무 생각이 많은 친구라거나 이러면은 제가 이 친구와 같이 지내기에는 너무 피곤할 걸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까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깊게 친해지고 나서 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자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맞아. 그렇게 도망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저는. 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세계가 좁아진다고 얘기를 하나? 뭔가 나는 약간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친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은 것들한테만 둘러싸여 있으려고 하니까 세계가 좁아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 근데 약간 그 말도 나왔는 게 요새는 정말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랑 굳이 많이 만나보지 않아도 저게 어떤 사람일지 감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뭔가 나랑 안 맞을 것 같으면 그냥 근데 안 만나고 말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게 있는데 약간 온정이 그런 거였나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의 거의 대조라고 취준하는 츠네오. 딱 그 나이 때에 또 츠네오라는 맑고 밝고 자상한 그런 캐릭터가 조제를 만났다는 것도 츠네오가 좀 더 사회생활에서 때가 탔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격이 조금 다른 캐릭터였거나 하면 애초에 조제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츠네오는 그런 게 상관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운명 이런 거에 의해서 조제를 만나는 거고 해서 그것도 좋았어요. 츠네오가 극 중에서 되게 츠네오는 온정이 말한 대로 되게 뭘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순진해가지고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조제가 겪은 삶의 힘든 만큼의 힘듦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때 막 조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옆집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가 사는데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츠네오가 뭐 이러면서 되게 뭐 그런 것까지 해라는 식으로 쳐다보는데 조제가 막 화를 내잖아요. 왜 내 삶에 참견하냐고. 그만큼 츠네오는 조제의 삶을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치.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온정 말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뭘 몰랐기 때문에 만났다가 만날 수 있었다가 그래서 더 조제가 츠네오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조제 입장에서 오히려 그때 츠네오가 너무 배려를 한답시고 막 너무 이입을 해서 슬퍼하거나 막
뭐 경찰에 신고할까라거나 막 엄청 막 분노하거나 이랬으면 오히려 더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츠네오는 적어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고 얘는 진짜 모르고 순진해서 이렇구나라는 게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약간 내가 좀 비슷한데 제가 생각했을 츠네오는 그러니까 약간 조제를 대하는 감정에도 감독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동정이 없어요. 동정이 없고 그냥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호기심이 되게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조제가 궁금하고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흔치 않잖아요. 옆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지수가 말한 대로 절대 그 츠네오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래서 계속 응? 응? 이런 느낌으로 계속 옆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그 사람의 힘듦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 동정이 될 수도, 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삶 자체를 그냥 잘 아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츠네오는 아예 장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둘이 겪어야 했던 게 많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츠네오가 과연 조제를 알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약간 카나에처럼 이렇게 되게 겉으로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겉으로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만 봐서 막 배려한답시고 뭐 수혜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더 잘 알기 때문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츠네오는 그걸 못했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근데 뭔가 그거는 츠네오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부터 많이 했던 말인데 그냥 세계가 다른 거죠. 둘이 맞아. 사는 세계가 다른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츠네오가 억지로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츠네오가 마지막에 조제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뭐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조제를 진짜 막 배려해야 될 대상이고 근데 얘가 이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얘는 다리도 불편하고 그럼 나는 곁에 있어줘야 돼라는 의무감이라던가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으면은 츠네오는 떠나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조제를 독립적인 사람이고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내 동정이나 배려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서 떠났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저는 맞아요. 사실 두 분 얘기에 다 완전 공감을 하고 사실 그냥 조제랑 츠네오는 전 처음부터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너무 그냥 영화가 잘 그렸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잘 될 수 없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저는 약간 항상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되게 이기적인데, 그러니까 뭔가 잰다고 해야 되나? 누가 더 손해를 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딱 보기에도 조제가 손해 제일 볼 거잖아요. 이 관계가. 그래서. 근데 그걸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조제의 모습이 멋있었다고 해야 되나? 한편으로 되게 슬프고 잔인하면서도.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삭제 장면이 있는데 삭제 장면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조제가 휠체어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는 그 장면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집에 들어가려 하니까 그 아까 말했던 꼬마 여자아이 2명 있잖아요. 후키와 타에가 좀 자랐죠,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 둘이 이제 옷을 자랑해요. 막 그 휠체어를 탄 조제한테 막 우리 옷 새로 샀다고 예쁘지? 뭐 그러니까 조제가 그 둘한테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면 좋은 일도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뒤에 이 영화의 상에서 마지막 장면이 요리하고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삭제 장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군. 아, 그리고 저희 이 영화의 장면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영화 OST를 쿠루리라는 일본 밴드가 담당을 했죠. 그래서 코멘터리에서 들었던 말로는 시나리오만 읽고 작곡을 먼저 했대요, 밴드가. 근데
음악을 완성해 놓고 봤더니 약간 영화랑 안 어울릴 수도 있다는 막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좀 더 통통 튀는 음악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애수 있고 좀 슬픈 느낌이 약간 나는 음악이라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감독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넣었다고 하고 그다음 이 영화 그 엔딩곡이라고 해야 되나 하이웨이 영어로 얼터너티브라는 곡을 이 츠마부키 사토시 배우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멘터리를 이 영화가 개봉하고 1년 반 뒤에 찍었다는데 그때도 막 계속 얘기하는 게 아 정말 좋은 곡이에요. 들으면 너무 따뜻하고 이 노래 아직도 들으면 눈물이 나요. 막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쿠루리 밴드 그 온정 입으로 듣는 그 츠네오 배우의 모습이 엄청 장난꾸러기 같아요. 계속. 원래 코멘터리를 계속 말하신다고 하는 그 전에 듣는데 되게 영화상 캐릭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진짜 영화상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전 코멘터리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 성격 진짜 이렇구나라고 들은 게 막 계속 장면 보고 저것도 애드리브였어요. 막 저때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죠. 막 이런 얘기하고 되게 좋았겠다. 그리고 조제 막 성대모사도 해요. 계속. 그래요? 코멘터리에서 막 조제 따라하고 여기서 조제가 계속 오사카 사투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웠어. 맞아. 진짜 조제하면 떠오르는 게 맞아, 말투. 맞아. 그리고 또 음악도 좋았고 또 음식 그치. 진짜 계란말이는 진짜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계란말이, 뭐 미역 된장국, 뭐 맞아. 생선구 이런 일본 가정식이 계속 나오는데 맞아. 야채조림 이런 거 음.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았고 근데 그 음식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츠네오 부모님이 음식 재료를 보내줘서 네. 츠네오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그 음식을 배분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뭐 당근 뭐 이런 거 막 분류하다가 동생이 막 이것도 가져가 했더니 난 안 가져갈래 필요 없어 라고 츠네오가 말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코멘터리를 보니까 감독님이 영화 내용이 되게 함축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 맞는 것 같아. 서로 필요해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과 연결해서 되게 생각이 났고 그다음 여기서 제가 더 얘기를 할까요? 그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원작이요? 네, 원작이랑 조제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하자면 완전 저의 오늘 덕질 방송 다 하세요. 맞아. 일단 원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게 다나베 세이코라는 작가님의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이라는 단편 모음집의 이 단편 중 하나를 영화화한 게 이 영화인데 제가 느끼기에 영화가 아까 스카 씨가 말했듯이 좀 츠네오 입장에서 진행된다면 책은 조제 입장에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조제에 대한 설명이 되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영화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조제의 말투가 좀 특이하잖아요. 물론 그 사투리도 그렇지만 약간 아기같이 말한다고 해야 되나? 말을 느려서 막 좀 막 약간 애교 있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책에서는 그러니까 조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 상대 그러니까 새 엄마가 3살짜리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식이 3살짜리니까 되게 혓짧은 소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빠도 그렇고 새엄마도 그렇고 그 아기만 예뻐하는 걸 보고 조제가 그때 나도 저렇게 발음을 하면은 예쁨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말이 굳어진 거라고 특히 나라는 아마 아나타라고 조제가 계속 말한 것 같은데 이런 언급도 있었고 또 조제가 그 어렸을 때 뇌성마비 비슷한 걸 알아서 다리를 못 쓰는 것도 있지만 흥분하고 이러면 숨이 쉽게 가빠진다고 이것도 책에는 나와요.
이걸 듣고 영화 보니까 되게 조제가 숨을 막 몰아쉬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 화내다가. 그걸 몰랐는데 이런 설정도 있었구나 싶었고 또 조제의 태도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영화 내내 조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약자의 입장이고 좀 결점이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전혀 꿀리지 않는 듯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그 츠네오가 조제를 묘사하기를 조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뭔가 골동품 서적에 있는 뭔가 고급진 그런 사물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태도가 어울린다고. 그리고 조제는 되게 자기가 다리를 못 쓰고 그렇긴 하지만 되게 자기 피부라던가 예쁘장한 얼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라는 묘사가 나와요, 책에서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영화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책에서는 둘은 수족관에 가거든요. 가가지고 둘이 막 떠다니는 물고기들 이런 걸 보면서 조제가 막 조제랑 츠네오 우리 둘 다 물고기 같아. 우리 여기서 죽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또 헤어지지 않아요. 헤어지지 않고 뭐 둘은 뭐 부부처럼 지내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막 뭐 둘이서만 지낸다 하는데 조제가 츠네오가 언제 자기를 떠날진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 상황이 너무 좋다고 지금 이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 같다고 죽은 것 같다고 완전한 행복은 죽음이야 라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뭐 조제는 츠네오의 옆에 뭐 두 다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모인 채 누워 있다 라고 끝나요 책에서. 근데 이걸 들으셨는데 책이 더 좋으신가요? 영화가 더 좋으신가요? 결말 부분이요? 네, 결말이라든지. 전 영화. 무조건 영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인우도 이신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서 이거 단편을 읽고서 시나리오 작가랑 많이 고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색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영화랑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물고기 대사랑 호랑이 그 부분이 책을 읽을 때 저도 책을 읽었었는데 예전에 근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걸 영화에서 참 잘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제목에서도 보면은 조제랑 호랑이는 하나인데 물고기들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물고기니까 그 사강의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용을 한 영화에서도 우리는 결국 다 외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물고기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고기만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각색 작업을 하신 분이 와타나베 아야라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호랑이랑 물고기에 대한 설정은 그대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보기 때 장면 얘기를 못했는데 조제가 츠네오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걸 보고 싶었다라고 해서 호랑이를 같이 보러 가고 수족관에 가고 싶어 했죠. 조제가 물고기나 아쿠아리움 이런 데를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물고기들은 되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어공주의 이미지도 약간 연상이 되는데 맞아, 인어공주 이미지 있어.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물고기를 선망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호랑이랑 물고기란 말이 나오는데 그 설정을 따오긴 했는데 감독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똑같이 그대로 따온 대사는 그 츠네오한테 조제가 너도 네가 하는 일도 좋아 라는 이 대사만 딱 그대로 따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조제가 좋아하는 책 있잖아요. 프랑스와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이 있는데 그리고 신기한 구름이라고 왜 영화 속에서 츠네오가 속편 구하러 헌책방 다니는 그때 구하려는 책이 신기한 구름인데 제가 이 두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니까요. 애정이 뿜뿜. 오늘 녹음을 위해서 빌렸는데 신기한 구름은 읽기를 포기한 게 1970년대 나왔던 책인데 막 오른쪽에서 왼쪽 읽기에다가 세로 읽기였어요. 읽기가 너무 불편해서 이건 포기했는데 한 달 후 1년 후는
어떤 대충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는데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좀 돈 많은 프랑스 지식인 계층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각자 직업들도 뭐 작가, 여배우, 막 뭐 혈기왕성한 대학생 막 이런 인물들이 모여서 뭐 주인공, 그러니까 9명 정도가 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뭐 노부부가 뭐 살롱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막 그 와중에 서로 결혼을 했는데도 막 불륜을 하기도 하고 뭐 삶에 대한 권태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허영심을 부리기도 하고 약간 이런 얘기인데 조제가 왜 이 책에서 자기 이름을 따고 싶어 했나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면은 이 책 속에서 조제라는 여자 인물은 되게 돈도 많고 머리도 좋은데 뭔가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베르나르라는 그 작가가 아내가 있음에도 조제를 되게 좋아해서 막 조제한테 집착하고 하는데 조제는 또 막 알듯 말듯 미묘하게 막 완전히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젊고 활달한 남성과도 막 되게 같이 동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좀 당당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동경해서 그렇게 조제라는 인물을 따온 게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영화 마지막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 살롱에서 마지막에 아까 말한 베르나르라는 인물과 조제가 다시 만나는데 베르나르가 조제한테 새로 만나고 있는 그 대학생 활달한 친구도 있다 했잖아요. 그 친구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고독해지겠죠. 그리고 한 해가 또 지나가겠죠. 그랬더니 조제가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베르나르가 조제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모두 무슨 짓을 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조제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쳐버리게 돼요. 라고 말하고 단편이 끝납니다. 아, 좋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좀 더 조제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도 이건 조사를 하게 되다가 알게 된 건데 프랑스와드 사강이 뭔가 되게 듣기로는 엄청 뭔가 익숙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익숙하지? 하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 소설로도 유명한데 그냥 자기 삶으로도 엄청 유명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천재 소녀여서 쓴 책이 굉장히 어렸을 때 잘 팔렸대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약간 돈벼락을 맞은? 그런데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허무주의에 좀 깊게 빠졌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마약을 너무 복용해가지고 판결을 받는 자리에서 프랑스 사강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한 말이 되게 유명해서 저도 그걸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나한테도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그래서 뭔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거랑 조제가 그 말을 한 게 겹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변태 아저씨가 나 가슴 만지면은 쓰레기차에 쓰레기 버릴 수 있게 해줘가지고 나 만지게 해줬어. 왜? 이 말이 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면이 있네 이런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뭔가. 그게 근데 영화에서도 그 조제가 그 사강책을 막 읽어주잖아요. 뭐 지나온 1년이 있을 뿐이라고 사람은 다 고독해진다고. 근데 그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죠. 동의하시나요? 사람은 전부 다 고독해진다는 걸?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글쎄요. 근데 뭔가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의미가 없으면 내가 대체 뭘 하고 산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약간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냥 지나온 시간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나중에 조제가 친애한테 독백하는 그 수족관 러브호텔에서 독백하는 장면에도 그 말이 나와요. 맞아. 그저 흘러간 시간이 있을 뿐이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랑하다가 이별을 하게 돼도 그렇게 같이 보낸 시간이 있을 뿐이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조제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태도를 반영해주는 말인 것도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짐이 그냥 둘이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된다는 게 그냥 되게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뭐 그런 화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추억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좋다. 저희 그러면은 자유 코너를 네. 조제와 츠네오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파보기로 했었죠. 네. 하기로 했는데 누굴 먼저 말해? 우리 되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많이 말한 것 같아요. 맞아. 그쵸. 그쵸, 근데 지금 뭐 얘기가 술술 나오니까요. 멋지다. 성대모사 언제 하지? 지금 저희 리허설 할 때도 그 스카랑 얘기를 했는데 영화 보면서 온정이 계속 조제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계속 생각이 났다고. 네, 영화 내에서 그 츠와부키 사토시 배우가 조제를 부르는 특유의 맞아요. 억양이 있는데 그걸 너무 계속 따라해가지고 어. 그냥 만날 때마다 옆에서 따라해가지고 맞아. 계속 생각났어요. 다시 보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 제가 연시 만날 때마다 하는 장난이 있는데 이게 막 여기 극 중에서 츠네오가 조제 부를 때마다 조세! 맞아. 조세!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엄청 생각났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 웃겨가지고.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배 씨랑 많이 둘이서 장난했었는데 그 츠네오가 반찬 들고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은 막 그 안에서 안 보이니까 조제가 달래 그러면은 야 그 누구야 이러니까 츠네오가 오래. 아 맞아. 그러고 보니 진짜 배도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 그래서 이 장면도 되게 좋아했고 사실 조제도 되게 아까 말했듯이 말투가 특이해서 따라하자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도는 안 해봤네요. 맞아. 그것도 잘 따라할 것 같아요. 사르모넬 나다. 벌써 성공해버렸어. 아 너무 웃겨. 저 일단 조제에 대해서 조제예요. 아까 막 뭐 굳이 심리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저는 조제 옷이라던가 옷도 약간 나 헌옷 같지 않았어요? 주워온 옷 입는 것 같았어. 할머니가 주워온 옷을 입는데 저는 요즘 영화 볼 때 유난히 등장인물들 옷에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도 그랬다가 옷을 너무 잘 입는 거예요. 영화 속 인물들이. 맞아.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치. 엄청 신경 쓰겠죠. 그쵸. 그래서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이 영화도 봤는데 비록 헌옷을 주워오긴 하지만 조제 느낌이 나요. 왠지 모르게. 맞아.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약간 컬러 매치를 잘하던데? 약간 그런 것도 좋았고 또 극 중에서도 조제가 요리를 잘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 이에와키 치즈루 씨가 실제로도 요리를 잘하신대요. 특히 된장 냄비 요리를 잘하셔서 스태프 분들께도 막 해주셨다고. 저 먹어보고 싶다. 그쵸, 맛있겠죠. 맞아. 저는 도제랑 츠네오를 보면서 물론 이게 비록 딱 한 사람한테 딱딱 한정되는 얘기는 아닌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어린 왕자랑 장미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왕자는 츠네오고 장미는 조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영화를 딱 처음 보고 났는데 장미도 똑같이 그 어린 왕자의 비유리 행성에서 못 움직이잖아요. 박혀서 거기에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서 어린 왕자의 사랑만을 바라고 어린 왕자는 그런 장미한테 어느 순간 장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질려서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 그 여행이 장미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여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왕자가 비유결례 떠나서 지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이. 근데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지만 소설에서도 결국 어린 왕자는 자기가 돌아올 장소를 잃었잖아요. 장미에게 돌아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장미도 죽었고 어린 왕자도 뱀한테 물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이 영화 생각도 많이 났고 실제로 저는 이런 사랑이나 관계에 관한 영화를 볼 때마다 어린 왕자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항상 슬펐던 게 저는 어린 왕자가 장미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어린 왕자는 떠나잖아요. 그래서 막 왜 떠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떠날 수 있으니까 떠나는 것 같아요. 어린 왕자와 장미의 세계는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조제와 츠네오의 세계는 다르니까 츠네오는 떠날 수 있으니까 마치 그 츠네오의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당근처럼 조제가 더 이상 츠네오에게 필요해지는 순간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오면 츠네오는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관계가 너무 슬픈데 이게 너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관계에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그냥 되게 기울어진 저울 이런 식으로 많이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울어진 저울 얘기를 하면은 그 신영철 평론가님의 글하고도 연관이 되죠.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원정은 많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라임과 슈카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그 신영철 평론가 라임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그거를 라임 씨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저도 그 신영철 평론가에 대해서 아예 그랬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러스트 앤 본이라는 영화랑 같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 러스트 앤 본에서 똑같이 다리를 잃은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냥 거기에서도 보면은 신영철 평론가가 말을 하시길 약간 사랑의 세계는 결국 누가 무언가를 갖고 있느냐의 세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사랑은 뭔가 딱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때문에 서로에게 떠나지 않고 서로 계속 같이 함께 있는 게 그냥 되게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터널 선샤인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기억을 다 잃어도 또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항상 너무 기대하고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딱 조제 호랑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조제는 결핍이 있는 사람이고 츠네오는 결핍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영화 내내 되게 막 활발하고 인기 많은 대학생이고 좋고 뭐 취준도 바로 딱 해서 할 수 있고 되게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조제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한 적이 없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딱 그걸 조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휠체어를 안 사잖아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츠네오는 내 곁을 떠나버릴 걸 아니까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안 사고 계속 업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무 딱 마지막 결국 츠네오가 떠나고 나서야 독립을 하는 게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시장을 보고 결국은 그때도 옛날에도 할 수 있었지만 츠네오가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났던 게 더 랍스터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되게 약간 사랑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또 여자 주인공이랑 사랑을 하게 되는데 여자 주인공이 실명을 하게 돼요. 자기 눈을 실명을 하게 돼요.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게 죄가 되는. 그래서 거기서는 또 신기한 게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나온 한 커플이 어떤 커플이 나오냐면 아마 그걸 베니쇼가 연기를 했을 텐데 무조건 연인이 되어야지만 온전하게 살 수 있어서 연인이 되는 모텔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자주 코피를 흘려요. 근데 그 여자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베니쇼가 계속 일부러 자기 곁에 코피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코피를 나는 스타일이 아닌 그런 체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결국 여자 주인공이 실명을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실명을 했으면 그대로 사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울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자기 눈을 찌르려고 해요. 그리고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안 보여도 영화가 끝나요. 결국 거기서 보면은 결국 저도 보면서 많이 진짜 생각을 한 게 결국 같은 결핍이 있어야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츠네오가 도망쳤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츠네오는 다리가 멀쩡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항상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슬프네요. 저도 이게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조제는 친해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맞아요. 해서, 왜냐면은 조제는 친해오의 그런 결핍이 없는 모습을 사랑했을 걸 있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걸 사랑한 거죠. 밝고 상냥하고 막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좋아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게 마냥 슬픈 건 아니고 아까 조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되더라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중한 추억, 평생 한 번일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추억을 어쨌든 조제한테 남겨주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조제가 부러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조제가 오히려 부러울 때도 있었는데.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친해오잖아요. 그냥 음, 멀쩡한데 사랑을 계속 실패를 하고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줘서 오는 그런 사람들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친해요는 약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작했지만 주위에서 계속 걱정 섞인 말들을 듣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한테 데려가는 걸 결국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약간 뭔가 약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츠네오가. 근데 하지만 조제는 가장 외로워질 게 자신임에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힘들 거잖아요. 미래에 맞아. 내가 힘들 거지만 그걸 어떻게 되게 조제는 온몸으로 맞섰던 것 같아요. 그걸 뭔가 두려워해서 뭔가 안 난다기보다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츠네오는 도망쳤어. 하지만 친해오를 미워할 수 없어. 그죠? 이게 제가 재밌었던 게, 제가 계속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친해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밉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도 코멘터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남자라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맞아. 그러니까 조제도 너무 이해가 되고 친해어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담백한 이별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되는데 슬픈, 이해가 되지만 슬픈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츠네오가 다시 볼 수 없다는 거는 자기가 도망쳤기 때문이겠죠? 다시 조제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네. 도망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도 그만큼 있고. 둘이 쌓은 그런 감정이나 추억이 너무 막대하고 소중해서 다시 못 볼 거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소중해서? 오히려 되게 가볍고 별게 아니었다면 그냥 쿨하게 다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자기한테 츠네오한테도 강렬한 기억이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만나도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결국 도망쳤잖아요. 그게 츠네오의 끝인 거죠. 이게 내 끝이야. 그리고 이게 내 한계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영화 내내 뭔가 츠네오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유는 하나였다. 내가 도망쳤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나봤자 잘 될 리가 없으니까 다시 만날 수 없겠다고. 방금 말을 들으니까 최근에 나온 강민경 가수님의 노래 중에 사랑해서 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딱 이거예요. 막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해도 난 바뀌지 않을 거니까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걸 알아서 내가 너한테 다시 선뜻 말을 못 건네겠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서. 근데 그것도 캐릭터를 너무 잘 말해주는 게 그것도 아무튼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걱정인 거잖아요. 두려움이고. 그죠. 그래서 시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맞아요. 똑같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포기하는 츠네오가
뭔가 좀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리고 이렇게 지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조제 때문에 츠네오는 인생에 뭔가 정말 거리낄 것이 없었는데 무서움을 알아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움을 알아서 이제는 똑같아질 걸 아니까 하지 못하는. 뭔가 약간 츠네오는 조제 이전에는 자기 인생에 뭐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장애인이랑 사귄다는 것 자체를 깊게 생각을 안 해보다가 갑자기 조제랑 사귀고 이게 관계가 1년이 지속되고 부모님 집에 보러 가야 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게 실제가 딱딱 다가오니까 무서운 게 생긴 거죠. 그런데 조제는 이미 그럴 걸 알고 있었고, 츠네오가. 그래서 츠네오는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갑자기 흔들리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회피한 거고, 조제는 그럴 줄 알았던 거고. 그런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저는 뭔가 이 영화에 뭔가 안 좋은 점이라고 내가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영화가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여성관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성적으로 되게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조제 이외에 다른 여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가슴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그 가슴을 보여주는 장면이 항상 성적인 맥락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되게 성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되게 유머 코드로서 되게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리고 카나에 같은 경우도 뭔가 똑똑하고 사회에 그러면서도 헌신하는 뭔가 그런 여성으로 그려지고 근데 그럼에도 그 맥락에서 모두 비껴나 있는 게 조제인 것 같거든요. 그 약간 그래서 저는 막 약간 감독님이 약간 장애도 극복하고 육체적 사랑도 극복한 참된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계시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걸 분리해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사랑과 가벼운 사랑을 약간 등치시키는 것 같고 약간 츠네오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다른 조제가 나랑 해도 돼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그 옆집 아저씨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거기서 약간 뭔가 누가 했어. 육체적이고 가벼운 사랑과 약간 되게 플라토닉적이고 장애도 극복한 어떤 그런 참된 사랑을 둘로 나눠서 약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나는 좋지 않았다라고. 뭔지 않을 것 같아. 약간 왜냐면은 근데 약간 이게 원정이 얘기했던 소설에서 약간 묻어나긴 하는데 소설 작가는 여자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조제를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뭔가 존재라고 표현을 하려는 게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수 말하는 게 뭔지 알겠던 게 되게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런 이게 2003년 영화고 책은 더 아마 옛날에 쓰여졌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성적인 묘사들에서 어떤 것들이 좀 불편하겠다는 알았는데 근데 그 아까 육체적 사랑 그런 가벼운 거랑 그 약간 순간 사랑을 분리시켰다고 보셨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를 하는 게 조제랑 츠네오랑 결국에 연인이 되었던 것도 둘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난 후였고 그다음 근데 저는 그 둘이 관계를 맺은 다음에 약간 조제가 첫 관계에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든 해봐 무섭잖아 라는 말을 하고 정말 이 정도로 만족하니?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뭔가 성적인 행위는 조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츠네오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제가 겪어온 인생은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위해선 내 가슴을 만지게 해줘야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항상 자신의 여성적인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츠네오에게도 그러니까 츠네오가 그런 걸 요구했다기보다 조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영화가 충분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 때는 해봐 무섭잖아라는 말도 하고 조제에게 그런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저희가 좀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분들의 뭐
성에 대한 욕구라던가 이런 게 더 적을 거라던가 아니면 성적 매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조제가 더 영화 속에서 막 장난으로라도 막 뭐 내가 뭐 세상에서 제일 뭐 야한 섹스를 선물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조제가 먼저 원하는 거를 저희는 조제의 속마음을 모르는데 조제가 그걸 어떻게 보면 더 원하는 걸로 표현함으로써 더 당당한 캐릭터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도 막 츠네오가 먼저 막 조제한테 막 잠자리를 갖자거나 이런 말은 거의 없고 조제가 계속 먼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 지수 씨가 말씀하신 그런 심리의 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저 영화 보면서 둘 다 두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운정 씨가 말한 이야기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뭔가 그것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조제가 계속 약간 이거를 자기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 내가 츠네오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온전한 츠네오를 사귀기 때문에 응당히 지불해야 하는 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도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부분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지 않을까요? 조제에게?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뭐라 해야 사람의 되지? 심리를 막 이렇게 단순하게 맞아. 보긴 이거다 힘드니까. 이거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저 조제랑 츠네오 얘기를 주로 했는데 저는 코지 캐릭터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약간 진짜 보육원에서 완전 웃긴. 만났다는 코지 친구인데 막 항상 화나 있는 친구. 화가 많은 아이. 막 츠네오 봤을 때 넌 뭐야? 막 이러고.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인물과 조제와의 관계도 되게 재밌단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툴툴대면서 조제 챙겨줄 건 다 챙겨주잖아요. 막 강아지도 봐달라 하니까 나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봐주고. 근데 그 자기가 빌려준 차를 그게 둘이 여행 갈 차를 코에스가 빌려줬잖아요. 근데 막 그러면서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차를 막 차잖아요. 전 그걸 두 번째로 보면서 코지가 질투? 조제 좋아한 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좋아한 건가요? 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막 조제는 자기가 그 코지의 엄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코지는 막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네가 무슨 내 엄마야?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츤데레야. 츤데레인데 나는 조제가 상처받을 걸 알았을 것 같아. 그 가족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것 같다. 왜 너가 즐길 것만 즐기면 되지? 왜 맞아. 그쪽이 원하는 뭔가를 해주려고 하냐? 약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 상처받을 짓을 하냐. 근데 또 거기서 슬프게 조제가 결혼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맞아.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 장면에서 보면 조제가 담배를 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담배가 카나에가 그 알바하면서 나눠줬던 그 담배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츠네오의 전 여자친구가 준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얘가 뭐 결혼할 거야 했더니 나는 못할 것 같아,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쿨한 척 한다는 게 맞아.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제는 네, 그렇죠. 그렇죠. 무섭도록 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거기에 되게 그냥 피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냥 다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 멋있어요.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 좀 코지 캐릭터도 재밌었고. 그게 영화를 보는 재미를 맞아. 엄청 올려줬어요.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거 여담인데 69 있잖아요. 치마부키 사토시 배우님 출연한 영화인데 이것도 여기 안도 마사노부 배우도 나오거든요. 저 옛날에 녹음한 키즈리턴 주인공인데 둘이 막 청춘 영화를 찍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코지 배우님이 양아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치마부키 사토시 배우를 막 이렇게 막 때려요. 막 야, 너 이러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표정으로 양아치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오버랩되면서. 평소에 어떤 말투 쓰실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배우님이 제가 그 무대 인사? 뭐 그거 영상에서도 봤는데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다들 막 이렇게 정장 입고 오는 자리에 혼자 빨간 후드티 입고 와가지고 아 제가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어요. 제가 원래 이렇죠. 죄송합니다. 라고 나와서 캐릭터가 있으시네. 한 말이 이 영화를 탕수육이라고 치면 저를 먹기 싫은 파인애플로 보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막 이런 재치 있는 말을 하시는데 아닌데. 그러니까 이 배우분이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 또 그 조제 할머니 역할로 나오시는 배우분 맞아. 진짜 너무 연기인지 현실인지 조는 연기가 진짜 현실적이야. 그때 진짜 졸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그러니까 웃긴 게 막 그러니까 코멘터리판 들으면은 저 장면에서 신야 씨라고 부르던데 신야 씨 실제로 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조는 거 같던데 내가 졸라 그랬어. 막 이러고. 그렇군. 저 온정이 본 코멘터리 덕분에 되게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재밌었고 그 치마부키 사토시 배우가 처음 찍은 장면이 그 카나이 하루키 때문에 조제가 떠올라서 막 너 때문에 떠올랐잖아 하고 신입생 환영회에서 때리는 장면이었다는 것도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걸 연기를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부터 그 감정이 나오는지 23살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때 진짜 배우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재밌었고 치마부키 사토시 배우님의 올바른 행보를 기원합니다. 제발 필모는 많은데 보고 싶은 게 없어. 그럴 수 있지. 혹시 영화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셨던 얘기 있나요? 뭔가 충분히 한 것 같은 느낌? 지수는 더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온정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들어보는 걸로. 저는 이 영화가 제가 2016년 한 3월인가 뭐 6월인가 여튼 그쯤에 봤는데 이 영화가 저한테는 극장에 혼자 가서 본 처음 영화였고 영화를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였어요. 정말 좋은 영화네. 근데 혼자 보러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열하면서 혼자 영화라는 매체가 되게 나한테 이렇게 감격을 줄 수 있고 흥미로운 매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되게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냥 저는 가끔씩 생각나면 계속 이 영화 OST도 계속 듣고 아까 말했듯이 막 치마부키 사토시 배우님 막 필모 막 억지로 막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생각이 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 같고 남들도 저를 떠올리면은 온정을 떠올리면은 이 영화 좋아하는 친구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실히 방송을 듣는 모두가 온정, 그렇게 조제. 그렇게 생각할 거라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군. 지수에게는 어떤 영화인가요? 저한테는 그냥 조제 그 자체? 나한테는 뭐라 해야 되지? 조제 특히 그 전동차로 혼자 타고 밖에 이제 외출하는 조제의 모습은 이제 약간 말도 안 되게 슬프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막 뭉클하기도 하고 거의 모든 감정의 집합체처럼 느껴졌는데 그냥 조제를 보고 조제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나 약간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에게 조제 그 자체라고. 저는 뭔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약간 정의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약간 이 영화는 제가
누구라도 누구와 함께 사랑이나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언급을 하는 영화라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랑의 교과서 같은 영화?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당신을 위한 영화관인데요.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무조건 약간 남자친구랑 봐야지 이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둘이 같이? 네. 저 많은 얘기를 하겠다. 그죠? 그날로 끝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너 나 떠날 거야? 진짜 웃겨. 남자친구랑.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낮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앞에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이미지가 저에게 약간 나른하고 좀 되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되게 슬프면서도 싱그럽고 약간 그런 맞아.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화와 그 햇빛, 낮의 햇빛이랑 합쳐지면 되게 그 영화를 본 그 시간이 되게 좋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밤보다는 낮에 보면 좋을 영화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낮에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나도 정말 이 얘기를 못했던 건데 심야에 일을 해서 새벽에 다니는 츠네오와 새벽에만 밖에 나갈 수 있어 새벽에만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했던 조제가 만난다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네.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게 좋네. 갑자기. 실제로도 되게 일찍 일어나서 촬영을 시작해서 힘드셨다고 배우분들이 그렇구나. 막 저 때 비몽사몽이었어 나 얼굴 부었지 막 이런 얘기하고 온정에게는 어려운데 약간 좀 그만 봐야 되는 영화 아니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나이 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되게 느낌이 달랐거든요. 저도 완전 되게 달랐어요. 많은 저도 생각이 완전 대학 1학년 때 봤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모든 영화 그렇지만 이게 관계를 많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또 이 영화를 보고 드는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맞아. 지수가 말한 대로. 그래서 이미 보셨던 분들도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 주기적으로라도 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미 이 영화 대충 그냥 아무 데나 딱 찍어줘도 어떤 맥락의 어떤 내용인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단계라서 되게 약간 너무 익숙해진 이런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굳이 막 단체로 본다던가 막 모두가 영화를 봐야지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저처럼 이 영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두고두고 되게 아끼고 좋아하면 그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 소장해야 하는 영화. 맞아요. 그러면 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뭔가 되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저도 걱정돼요. 걱정돼요? 왜 나는 이렇게 녹음실에만 오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거지? 나는 약간 감상실 체질인 것 같아. 마이크 앞에서는 떨리나 봐. 하지만 애정이 정말 잘 느껴졌어요. 네, 영화를 정말 애정하는 사람이었고. 애정이라도 제발 느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정리를 너무 못했어. 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진짜 하이웨이 들어보세요. 쿠루리에? 쿠루리의 하이웨이인데 정말 좋습니다. 네. 가사가 내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대체로 100가지 정도가 있어. 첫 번째는 이곳에 있으면 숨이 막혀버릴 것 같기 때문이지. 두 번째는 오늘 밤 달이 나를 이끌고 있기에. 세 번째는 운전면허를 딸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러면서 막 나는 뭐 스피커를 틀고 달리는데 뭐 반드시 큰 일을 해보고 싶어. 막 이런 가사거든요. 3가지 이유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즈음에 나에게는 사실 여행을 떠날 이유 따위는 없었다고 라는 이런 내용인데 꼭 들어보시길 추천해요. 되게 마음이 되게 약간 이 음악만 들으면 이 영화가 막 소환돼가지고 되게 특이한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저는 오늘 녹음 좀 이렇게 좀 행설수설하긴 했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말을 맞아. 나누면서 되게 감상에 젖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나는 배려하지 즐거웠다. 않았어 그들을. 난 즐거웠다. 그렇지. 이제 또 개강이고 봄이 다가오잖아요. 맞아. 모두 약간 걱정이나 불안감보다는 맞아.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항상 시작과 끝은 맞닿아 있는 법이니까 이 영화도 되게 시작으로 해서 끝을 낳지만 결국에 또 시작으로 이어지잖아요. 다른 그렇죠. 인생에. 그런 3월과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끼워 맞추기가 아주 대단하죠. 네, 그럼 클로징 멘트 해볼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구가타비니 안녕. 더 불러줘. 아니야 민망해. 부르려니까 민망해. 안녕. 안녕.